네, 여권의 대권 주자들의 세력화가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은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동시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한층 달아오른 모양새입니다. 네, 이를 포함한 정치권 현안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민주당의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부터 해보죠. 포럼이 이제 지지자들의 모임으로 보이는 포럼이 조직이 됐습니다. 성장과 공정 포럼 줄여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현역 의원이 35명까지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현 지사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얼마 전에 민주평화광장이라는 그 포럼도 출범했죠. 네네. 발기인이 15,000명 이렇게 이제 출범을 했는데 이거 이제 현역 의원들로만 이제 구성된 이제 성공과 포럼을 성공 포럼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성장과 공정 이렇게 해서 예.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 하면은 이제 흔히들 하는 말이 친문이 경제를 한다. 친문의 견제 속에 어쨌든 이 당내 경선을 통과하는 게 큰 과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야 통틀어서 지지율이 윤석열 전 총장과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긴 합니다만 엎치락뒤치락 하긴 하는데 1위 후보로 거의 굳혀가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 내의 주자들 사이에서는. 그런데다가 이제 지난번에 민주평화광장의 경우도 이해찬 전 대표가 사실상 고리 역할을 한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친노, 친문, 전 현직 의원들도 많이 포함됐고 그런 걸로 볼 때는 당내 친문이다 비문이다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심이라는 게 결국 민심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예.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다는 게 국민적 지지가 높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민주당도 시간이 갈수록 물론 이제 당내에서 경선 연기 이론이 얘기가 나오고 특히 이광재 의원이 그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던데 그것과 관련해서 친문들이 여전히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 건데 저는 결과적으로 볼 때 지금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도 자기 포럼 만들고 조직 만들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변수가 있을 겁니다만 현재로 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은가. 여러 가지 세력화에도 상당히 앞서간 측면이 있다. 지난번까지는 세력화는 좀 당내 당심이 여전히 좀 불안하다 이런 이제 평가가 있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돌파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네. 이렇게 그 포럼으로 이제 포럼 정치다 이런 말도 나오면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도 포럼 그런 조직을 만들었잖아요. 네, 심포지엄도 지금 했죠.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 두 이제 잠재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을 따라잡는 게 목표일 텐데 어떻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외연은 포럼 정치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조직 싸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포장은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좀 종합해 보니까 이제 일단 제일 먼저 출발한 정세균 전 총리의 광화문 포럼이 한 70명 정도가 이제 이름에 올렸다 그래 현역 의원들이.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대표는 이제 연대와 공생이라고 했는데 한 40명 정도. 그다음에 이제 좀 어저께 했던 이제 바로 이재명 지사의 성장과 공정이 이제 한 35에서 한 40명 가량인데 물론 여기 중첩된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꼭 이걸 가지고 세력으로 보긴 좀 어려우나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정세균 전 총리는 좀 그러니까 내가 원내 세력이 있다라는 걸 강조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는 조직을 내가 강조하겠다. 그러니까 조직에 좀 강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는 이른바 밴드웨건 분위기를 타가지고 대세론에 이제 쭉 치고 나가는 이제 그런 지금 3자 모델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게 지금 최 교수님 좀 전에 지적하셨지만 저는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상승세를 꺾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사실 군소 후보들이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와 내가 경선에서 붙는 것이 굉장히 민주당의 외연 확장에 유리하고 50대 정치화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점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는 이제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는 거죠. 타 후보들을 이제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근데 이재명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답을 안 해요.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소환하죠.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 가는데 아까 최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변수는 이 경선 시기를 놓고 당 지도부가 어떻게 최종 결정을 짓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월 경선이라 하면 사실 6월부터 이제 본격 선거전이 시작되는데 6, 7, 8밖에 없어요. 하반기 전국 고려하면은 이런 분위기가 뒤집힐 가능성이 쉽지 않은데 다만
뒤로 조금이라도 갈 수 있다. 지금 그 가능성은 뭐 당 지도부와 여러 후보들이 그 결정을 지어야 되겠지만 예. 만일 그렇다면 변수가 조금 발생할 가능성은 있겠으나 지금 현행 당원 당규의 9월 경선이 진행된다 그러면은 친노 친문도 어쩌면은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포럼 정치가 이미 가동이 됐기 때문에 예. 이 의원들의 이합 집산과 세력 균형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균열을 좀 가져올지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볼 대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지사는 오히려 윤 전 총장을 소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빠른 정치권 등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나 봤더니 기자들이 윤 전 총장과 이 지사가 생각하는 공정이 같은가 이렇게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예쁜 포장지밖에 못 봐서 내용을 전혀 모르겠다. 알맹이를 봐야 알 것 같다. 가능하면 빨리 전부를 국민께 보여드리고 판단받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윤석열 전 총장의 지금 행보는 뭐 이제 사실상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거죠. 반도체 관련해서 또 이제 언론에 보도됐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 방문했던 예. 반도체 관련 연구소에 뭐 최근에 노동 전문가도 만나고 예. 외교통일, 외교안보 전문가도 만나고. 공부만 했다면 보도가 그러니까 많이 뭐 이제 됐죠. 이른바 열공을 하고 있다라는 네. 건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최대한 시기를 늦추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아직도 대단히 유동적이잖아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경선이 진행 중이니까 대표 네. 경선이 그 상황을 좀 보류할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볼 때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재판도 좀 관련돼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게 너무 많아요. 지금 5월 중순 정도면 이제 뭔가 정치 참여 선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건 이미 아니란 말이에요. 네. 오늘 21일이잖아요. 네. 21일이면 중순에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중순이지만 네. 조금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저 질문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표징하는 게 공정 아닙니까? 이른바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네.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다라는 거. 그게 이제 공정하다는 거잖아요. 정의롭고. 예. 근데 그런 공정과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공정이 무슨 차이가 있냐는데 그건 토론을 해봐야지 알아요. 공정이라는 게 뭐 경제 분야의 공정도 있는 것이고 네. 또 법치주의나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공정도 있는 것이고 여러 분야의 공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 얘기고 특히 이제 여권에서 제일 앞서가는 주자로서 지금 야권에서는 보수 야권에서는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니까 뭐 다른 이제 인사들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말의 견제를 좀 날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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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같은 날에 당권 도전을 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또 이렇게 또 끌어오르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서로가 주장하는 메시지는 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10명이 꾸려졌습니다. 후보군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나이대와 선수도 그렇고 원외도 있고. 사실 이 연공 서열이 중시되는 전통 보수 정당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 변화와 역동하면 이게 좀 진보적 정파의 덕목으로 여겨졌는데 네. 지금 이게 뭐 국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주류도 개파도 없어요. 그러니까 10명이라는 출마자가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물론 이제 27일 컷오프를 이제 1차 합니다. 그게 이제 여론조사 50과 당원 투표 50인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5명 걸러지고 나면 저는 그때부터 조금 이제 싸움이 치열해질 거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마 합종위원회도 가능할 겁니다. 지금 뭐 초선 의원들, 초선 출마자들은 아마 단일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단일화 없는 본선 질주는 그건 사실은 뭐 그냥 의미 있는 결과만 내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전략적 단일화 가능할 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이게 단순히 영남대 수도권 대결 혹은 뭐 20대 그러니까 세대 간 대결로 이게 그렇게 국한되어지는 거는 국힘이 이거를 경선의 흥행을 정말 그거는 방향성을 조금 좀 덜 잡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더 하나를 나가야 된다고 보는 게 뭐냐. 지금 어쨌든 5060의 정치적인 그동안의 주류들이 2030으로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많이 바뀌어진 게 정치권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지금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데 이런 분위기를 실질적으로 혹은 정책 혹은 당의 정체성, 대선 전략까지 저는 그걸 수반하지 않는, 그걸 담아내지 못하는 그냥 일회성 경선이라면 저는 국힘이 이건 조금 말하자면 밑지는 장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자면 국힘 내부는 이번 경선이 굉장히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전 투구식으로 세대 간 갈등이라든가 혹은 뭐 지역 수도권이 돼야 된다, 영남 확장성이 우려된다, 뭐 이런 식의 1차원적 논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좀 염원을 담아내는 진짜 그런
어떤 좀 3차원, 그러니까 차원 높은 어떤 그런 것을 수렴해서 그걸 치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드리는데 예. 요거는 이제 당의 경선 지도뿐만 아니라 10명의 후보들이 어떻게 유의미한 좀 각축전을 벌일 수 있는가가 저는 관건이 되리라고 보는데 저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탄핵 이후에 가장 큰 절호의 호기를 맞았고 정치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계기도 계기지만 어쩌면은 환골탈퇴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의 기회도 함께 맞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6월 10일까지의 분위기를 정말 단순하게 아까 그런 어떤 1차원적 구도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그런 식의 아젠다를 보이는 게 좀 과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어제 사회권 문제를 놓고 법사위가 여야 충돌 끝에 파행을 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여당 단독으로 박주민 간사가 선출이 되고 또 민생법안 심사를 비롯해서 김우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도 역시 단독으로 의결이 됐는데 일련의 상황들을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해요. 이제 현재 본회의가 이제 오늘 열리니까 네. 법사위원장이 바뀌려면 본회의에서 결정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윤호중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겸임하게 돼 있는 거였단 네. 말이에요. 지금 어제까지도 그렇고. 예. 근데 뭐 현재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사실 보직을 사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해프닝이 생긴 거란 말이죠. 야당은 이제 국회법 위반이다. 왜 와서 직접 사회를 보질 않고 백혜령 간사로 하여금 이제 박주민 간사 선임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절차의 문제니까 여야가 뭐 국회법 절차를 무시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질은 김호수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생각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네. 여당은 어떻게 해든 아마 어떻게 하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이제 통과시키려 할 것이고 뭐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라는 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니까 뭐 답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야당도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아마 국민도 다 알 텐데 아무튼 어쨌든 김호수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이 부당한 인사다라는 걸 알리려는 게 더 사실 전략적인 목적이겠죠. 지금 야당이 이제 제시한 그 증인 참고인 채택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당에서?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어제 그러한 서로의 신경전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진행이 여당의 진행이 깔끄럽거나 매끄럽거나 이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예. 오늘 10시부터 이제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어제 법사위 문턱을 넘은 민생법안 처리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어제 상황 때문에 분위기가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는 들거든요. 글쎄 근데 뭐 쟁점이 없는 법안들은 이제 뭐 통과가 되기 쉽겠죠. 근데 결국은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절차의 형식을 어제 띄긴 했으나 외피적으로는 본질은 지금 법사위원장 쟁탈 전에 진행하는 거죠. 전쟁의 예고편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어저께 보면서 이제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제 국회가 파행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날짜까지 청문회를 못 박아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제 큰 무리는 없이 이제 물밑 조율을 하겠는데 저는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윤호중 위원장이 현재까지 국회법이 통과시킨 국회 본회의가 의결한 법사위원장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보임하는 과정 혹은 이제 간사에게 넘기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매끄러워야죠. 그리고 저는 증인 청문회, 증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래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어떤 뭐 장관급 청문회를 하면서 많은 증인들 채택 가지고 싸웠는데 불려온 증인들이 또 엄청난 걸 또 폭로함으로써 뭐 바뀐 적이 거의 없어요. 대충 나왔던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왜 또 여당이 이렇게 정말 이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가. 오히려 저는 국민들한테 좀 맹탕 청문하려는 거 아니야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는 대승적으로 양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법사위원장 문제가 물밑에 잠복한 거는 일단 청문회 통과시킨 다음에 그거 논의하자라고 이렇게 지금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호수 총장 청문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여야가 좀 제대로 좀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사실은 야당이 세게 검증을 할 수 있게끔 이 여지를 열어줘야 돼. 왜냐? 그래야만 저는 윤석열 총장 이후에 여권은 총장 공석 상태를 차라리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 야당은 김호수 총장이 검찰 개혁이 또 나중에 이 하반기 전국에 좀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을 미리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또 이른바 또 예봉을 좀 차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야 입장에서 놓고 보면 조금 전략적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반드시 해야 된다 못한다. 그러니까 물론 간사 문제를 가지고 싸웠던 것은 사실은 본질은 제가 법사위원장 문제라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여야가
강대강 극한으로 가는 거는 저는 뭐 제가 두 당 다 전략적으로 옳지 않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당이 좀 통 크게 양보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호수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서는 증인 참고인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을 안 해서 계획을 좀 열어놓은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죠. 협의 시간을 열어놓은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와 지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얼마나 이게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많거든요. 그 당내에서도 정해진 것 같지가 않고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한 것도 확실하게 뭐 정해진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크게 졌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제 함의가 있겠습니다만 부동산 문제를 뭐 우리가 배제하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정책의 변화는 줘야 될 겁니다. 워낙 부동산이 폭등했고 폭등도 폭등입니다만 무주택자들 특히 청년 세대라고들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살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대출은 다 박아놓고 말이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 문제라고 하나로만 얘기합니다만 사실 굉장히 그 계층에 따라서 그렇죠. 어떤 이제 그 말해서 주거 양극화의 현상이에요. 부동산 폭등, 부동산 민심 악화라고 저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사실 계층이나 사람들에 따라서 전혀 문제의식이 다른 거거든요. 따라서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가 지금 당장 하나의 일치된 그 의견이 나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든지 송영길 대표 새 지도부는 부동산 정책에 새로운 물꼬를 좀 트려하는 것이고 규제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완화 좀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섣불리 종부세를 완화하게 되면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고 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이 이제 상실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좀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그러지 말하자면 양도세와 거래세, 양도세와 이제 보유세 문제 아니에요. 어느 한쪽은 튀어줘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지적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재산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종부세도 보유세고 재산세도 보유세예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건드리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는 좀 완화시키자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6억에서 9억. 근데 6억에서 9억인데 그게 사실 시가는 굉장히 높아요. 13억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13억 아파트는 굉장히 비싼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 쪽으로 지금 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아마 손을 안 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이제 재산세의 좀 물꼬를 규제를 좀 완화시켜주고 기준을 좀 이제 좀 낮추면 종부세를 건드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근데 중요한 건 아무튼 이 부동산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관심 사항이란 말이에요. 사실 뭐 아파트를 비싼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그걸 유지하고자 하는 건 사람의 기본 생각 아니겠어요? 하나 가지고 있고 오래 살았고 좀 완화시켜주는 게 맞죠. 근데 또 그건 또 정부로 볼 때는 이게 방향이 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한 가닥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이제 뭐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얘기한 거 보니까 빨리 결정해서 뭘 정책을 또 내겠다는데 정책 제발 좀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정책 또 내면 또 어떻게 돼요? 어제 보도 보니까 이사 정책 이전으로 다시 회귀한다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이. 빨리 시그널 정확히 주고 그렇게 해야지 또 다시 여러 가지 중구난방 얘기들이 또 다시 정책으로 하나 나오긴 나오는데 설익은 정책이 나오면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청 관계에서 이제 민주당이 주도권을 좀 더 갖고 가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을 한 상황인데 이게 그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홍남기 부총리도 일단 정리를 좀 빨리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민주당 측에서 정리가 좀 되는 거를 좀 보내달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까요? 당청 간에 당정 간의 이야기들은 당이 먼저 정치적인 입장을 정리를 해줘야 이제 정책으로 좀 반영하는 건데 저는 이제 어쨌든 저도 이걸 놓고 보면서 결국은 막 그 부동산 특위위원장을 진선미위원회에서 막 그 우리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총리까지 역임하신 분을 바꿨잖아요. 부총리까지 역임한 분을. 그런데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뭐 그렇게 굉장히 크게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별로 지금 뭐 남은 게 없이 그냥 재산세 재산세 한시적 감면 상환을 뭐 그다음에 6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를 한다밖에는 지금 거의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오히려 당내 갈등이 노출된 거. 그러니까 대표 원내대표의 갈등, 뭐 이런 그다음에 이른바 친문 주류와 다시 새로운 신주류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노는 거는 저는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 왜냐하면 6월 1일이 재산 과표 기준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이렇게 제대로 정하지도 못하고 혼선을 빚고 있다는 거는 시장뿐만 아니라 이게 혹시 노선 갈등인가, 노선 투쟁인가라는 또 의구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저는 이게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송 대표가 취임하면서 5가지 얘기를 했어요. 백신, 부동산, 반도체, 기후변화, 한반도 평화포럼은 자기가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첫 시험대에 든 게 지금
부동산 대책인데 지금 이렇게 파열음이 나오고 갈등이 나오는 건 제가 보기에 좋지 않고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죽비를 맞았다고 표현한 사안인데 큰 틀의 정책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세부적으로 현장의 부동산 민심을 들어야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세, 보유세든 간에 그것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것을 감안해 줘야지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이거는 바꾸지 못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건 사실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고 세부적인 기능을 약간 그걸 좀 갈등을 좀 봉합하는 게 정치의 형태인데 그거 아무것도 못한다면 죽비 맞은 게 무슨 효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 대표가 지금 아주 리더십에 시험대에 들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6월 안에 어쨌든 5월 안에 조속하게 정리를 빨리 하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미봉책으로 가면 더 큰 논란이 오니까 정말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때가 온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청사 의혹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이 첫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거 정확히 어떤 상황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 관세평가 그러니까 관평원이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세종시로 갈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2005년대 대상지구에서 빠졌는데 이게 이제 사실 말하자면 2016년도에 그때 이제 막 탄핵 정국으로 해서 복잡할 때 슬쩍 묻어가지고 갔는데 이 과정에서 기재부도 놓치고 다 놓쳤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면 이게 그러면서 이제 가게 되니까 이 공무원 해당 직원들이 이른바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게 아니라 아예 제도를 바꿔가고 무시하면서까지 아파트를 우리가 얻으려고 했다라는 아주 부동산 민심에 정말 그 기름을 붓는 이게 행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정부 부처가 그것 걸르지도 못하는 구멍가게 수준인가? 라는 국민적 불신과 함께 그런 어떤 삐뚤어진 욕망이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LH 사태 때도 보셨지만 이거는 더더군다나 용납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관세청은 또 기재부하고 또 일부 연결돼 있는 부서기도 하니까 굉장히 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에서 총리가 엄정지시한 거잖아요. 저는 어떤 사태의 위기감을 느꼈다고 봐요. 이게 잘못 이게 초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이건 더 큰 민심의 이반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 관평원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이 차제 특공에 대한 어떤 그 전수조사 같은 걸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총리도 새로 취임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일말의 의혹도 없이 또 일말의 어떤 정말 불만 없이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전 정치와 정부의 영역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공제도가 요즘 뭐 언론에 많이 나오던데 이 말이 안 돼요. 특별공급 해놓고 한 번도 안 살고 왜 했습니까 특별공급? 그러게요. 이번에 그 국토교통부 장관 노영욱 장관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청문회 과정도 얘기 많이 나왔어요. 금액이 별로 안 돼서 그렇지 그런 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거 얼마나 특혜입니까? 관료들의 기득권이에요. 이건 여야 정부, 여야 정치권의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자꾸만 정치에서 나온 얘기가 관료들의 기득권 때문에 안 된다라, 개혁이 안 된다는 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이런 건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이거 제어하겠어요. 특별공급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줘서 거기 거주할 수 있게 해요. 저도 옛날에 개인적으로 아는 제 친구가 무슨 차관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한 번도 안 살았대요. 제가 일부러 개인적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제도 그건 옛날 얘기예요. 박근혜 정부 때 얘기인데 지금이나 그때는 변한 게 없잖아요. 그런 거 바꾸는 게 개혁이에요. 그런 거 그대로 놔둬서 무슨 뭐 다른 개혁을 왜 합니까? 이런 것들부터 빨리 정부가 손을 정확하게 대서 없앨 건 없애고 그 제도의 취지를 정확하게 따라야 된다. 그 말씀 꼭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